황혼에 남겨진 이름. 일부. 죽음. 경남의 한 오래된 3층짜리 요양원. 시간은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인다. 비가 창문을 두드린다. 제3병실. 82세 박종수는 침대 위에 누워있다. 숨이 거칠다. 카레가 끓는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 간호조무사 김미정이 차트를 보며 중얼거린다. 산소 포화도가 아까보다 더 떨어졌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잡는다. 차갑다. 아버님 들리세요? 저 미정이에요. 눈이 아주 조금 뜨인다. 입이 움직인다. 민수. 미정은 순간 멈춘다. 아들 찾으시는 거죠? 그는 다시 힘겹게 말한다. 오늘 온다 했는데. 미정은 아무 말도 못한다. 그 말은 이미 수천 번 들었던 말이었다. 갑자기 기침이 심해진다. 콜록콜록. 숨이 점점 가빠진다. 미정의 눈이 흔들린다. 종수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한다. 미정이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연다. 복도는 비어있다. 미정이 말한다. 아무도 없어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올 거다. 잠시 후 길게 울려 퍼지는 삐소리. 심정지를 알리는 모니터 소리다. 그런데 점점 정신이 돌아오고 삐소리 간격이 길어진다. 눈을 뜬 종수. 그의 눈이 허공을 본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이. 민수야. 다시 눈이 감긴다. 그러더니 모니터는 한 줄이 선명하다. 길어지는 삐소리와 함께 미정이 속삭인다. 아버님, 아버님. 대답은 없다. 미정이 급하게 호출 버튼을 누른다. 원장님. 새병실 호흡 곤란 심해요. 원장과 간호사가 후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다. 산소 올리고 기관지 흡인 준비해. 다급히 대처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현장은 정적. 원장이 시계를 본다. 2시 31분 사망 확인합니다.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 손을 놓지 못한다. 에휴,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 한 번 못 만나고 가시네. 그 말처럼 실제로 종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였다.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 치매 기운이 있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2부. 요양원의 시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요양원 하루는 반복적이었다. 매일 아침 7시 요양원 식당.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TV에서는 홈쇼핑이 흐른다. 박종수는 창가에 앉아 있다. 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 숟가락을 들고 멈춰 있다. 그런 종수에게 옆자리 노인 김노인이 묻는다. 왜 안 먹어? 종수는 고개를 든다. 오늘 아들 온다 했는데. 김노인이 씁쓸하게 웃는다. 오늘도냐? 미정이 다가온다. 아버님, 밥 좀 드셔야죠. 민수 오면 같이 먹어야지.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 요양보호사들이 대화를 주고받는다. 보호사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서다. 이분 또 아들 얘기야?
10년째라니까요. 한 번도 안 왔다며? 응. 전화도 안 받아. 새병실 어르신 오늘도 아들 기다리네. 그분은 진짜 심해. 한 번도 안 왔다면서? 응. 내가 여기 6년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왜 안 오는 걸까? 사연 있겠지 뭐. 그래도 사람이 어떡해. 이내 침묵이 흐른다. 한 보호사가 조용히 말한다.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그랬다.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듯 노인은 늘 혼자였다. 누구도 찾지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해가 바뀌어도 역시나. 요양원 서류철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호자 박민수. 그는 종수의 아들이다. 전화번호 옆 메모에 5년 이상 연결 안 됨이라고 기록돼 있다. 요양원에 맡겨놓고 연락조차 안 된다니. 말 그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린 셈이다. 서류철에 적힌 기록을 살피던 요양원 원장이 한숨을 쉰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지시한다. 아무리 가족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린 기록을 남겨야지. 계속 보호자에게 연락도 시도하고 임받으면 안 받는다고 남기고 그렇게 가야 해. 3부. 요양원 안의 사람들. 종수가 지내는 요양원에는 고령 노인들이 많다. 저마다의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각자 사연이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는 공통적으로 하나가 남아 있었다. 기다림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복도 끝 창가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 햇빛이 조금이라도 드는 자리라서였다. 그곳에는 종수와 함께 생활하는 김순례 할머니가 앉아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손수건을 꺼내 창문을 닦았다. 유리창은 이미 충분히 깨끗했지만 그녀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문질렀다. 먼지 묻으면 안 돼 애우면 보일 텐데. 누가 묻지 않아도 그녀는 중얼거렸다. 딸이 서울에서 산다고 했다. 바쁘다고 했다. 처음 몇 달은 전화를 했고 명절에는 온다고 약속도 했었다. 그러나 약속은 점점 뒤로 밀렸고 언젠가부터는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됐다. 그래도 순례는 매일 창문을 닦았다. 혹시라도 딸이 오면 자신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복도 반대편에는 이만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늘 군복을 입은 것처럼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았다. 실제로는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도 군인이었다. 나는 중대장이었어. 부하들이 나를 얼마나 따랐는지 알아? 그는 누구에게나 같은 말을 했다. 처음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러 번 들은 사람은 조용히 눈을 피했다. 그의 아들은 외국에 있다고 했다. 미국이라 했는지 캐나다라 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만수는 자주 문 쪽을 바라봤다. 출장 갔어. 곧 온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누군가 방문하려 하면 그 전에 말을 덧붙였다. 군인 집안은 원래 그래. 그 말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식당 한쪽 구석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정복자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누군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대신 그녀는 늘 손에 작은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빛이 바랜 가족 사진이었다. 한 번은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었다. 할머니, 이분들 누구세요? 복자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남편이랑 아들 둘이야. 그리고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복자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사진을 바라봤다. 가족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복도 중간쯤에는 유독 말이 많은 노인이 있었다. 박영길이라는 이름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저기 전화 좀 해줘. 집에 전화해야 돼. 직원들이 번호를 물으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엉뚱한 숫자를 불렀다.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되는 곳은 없었다. 번호가 바뀐 건가?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사실 그의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처음에는 병원비 문제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됐다. 그 사이에서 영길은 점점 잊혀졌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번 새롭게 실망하고 또 새롭게 기대했다. 오늘은 될 거야. 오늘은 받을 거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여자 노인들 방에서는 가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중심에는 윤정이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밝게 말했다. 야, 우리 여기서 오래 살면 안 된다. 나가야지. 누군가가 웃으며 되물었다. 어디로 가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집으로 가야지. 애들 기다리잖아. 그 말에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녀의 아들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다. 주소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이유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다. 정희도 묻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웃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다. 다들 바쁘지 뭐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는 노인이 있었다. 한기철 할아버지였다. 그는 벤치에 앉아 길을 바라봤다. 특별히 말을 하지도 누구와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냥 앉아서 길만 봤다. 미정이 어느 날 물었다. 아버님, 뭐 기다리세요? 기철은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말했다. 차 온다. 어디 가시려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길을 바라봤다. 그의 가족은 이미 사망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행정상으로는 그는 무연고 예정자였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데리러 올 것처럼. 요양원 안의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누군가는 창문을 닫고, 누군가는 문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사진을 쥐고, 누군가는 전화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없었다. 직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말을 아꼈다. 사부. 자식에게 버려진 종수의 과거, 그리고 무너진 집.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종수와 그 가족들이 살던 좁은 아파트. 소주병이 굴러다닌다. 지금은 82세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젊은 시절 박종수는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많았다. 집에서 이런 말도 잦았다. 밥은 왜 이 모양이야? 그릇이 날아드는 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었다. 아내가 울면서 말한다. 당신 좀 그만해 애도 있잖아. 아들 민수 늘 방문 뒤에서 일을 지켜봤다. 이렇듯 박종수의 집은 늘 조용하지 않았다. 그 조용하지 않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집안 공기를 짓누르는 종류의 것이었다. 퇴근 시간 무렵이 되면 골목 끝에서부터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일정하지 않은 걸음이었다. 술에 취한 날이면 더 그랬다. 문 앞에 서서 열쇠를 몇 번이나 떨어뜨리다가 결국 발로 문을 밀어 열고 들어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의 시간은 멈췄다. 아내는 부엌에서 하던 일을 멈췄고 어린 민수는 방문을 닫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를. 종수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흙이 묻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던졌다. 안에는 소주병이 몇 개 더 들어 있었다. 그는 앉자마자 소주를 따랐다. 잔을 쓰지 않고 병째로 마시는 날도 많았다. 그의 말은 모든 게 강압적인 요구에 가까웠다. 아내는 대답 대신 밥상을 차렸다. 어느 날은 국이 조금 식어 있었다. 종수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먹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의 화를 더 키웠다. 그는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다. 민수의 방 안에서도 그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 밥이 이 모양이냐? 그날은 그 정도로 끝나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날은 그렇지 않았다. 술이 더 들어가면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식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일터에서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기도 했고, 아무 이유가 없기도 했다. 그는 종종 아들 민수를 불러냈다. 야, 나와봐. 민수는 방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왔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였다. 학교는 잘 다녀? 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이 나올 때면 내가 뭐 잘났다고 대답을 그렇게 해? 라고 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올라갔다. 그 손길은 교육이나 훈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방향 없이 내려오는 분노였다. 민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맞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지 않는 법을 배웠다. 아내는 그 장면을 보며 말리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한 번 말리다가 같이 맞은 이후로 그녀는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다. 언제 말려야 덜 맞을지를 계산해야 했다. 집안에는 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술 냄새와 오래된 집의 습기, 그리고 오래된 분노의 냄새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수는 점점 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일자리가 불안정해졌고, 그럴수록 술은 늘었다. 술이 늘수록 집안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민수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도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 집에 있다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나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또 맞았다. 어느 날은 민수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안에서는 이미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날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계단에 앉아 밤을 보냈다. 그런 날이 한 번, 두 번 늘어갔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녀에게는 그를 붙잡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시간은 그렇게 쌓였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종수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내 지갑 어디 갔냐? 아까 드렸잖아요. 안 줬다. 이 대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다. 점점 말이 엉키기 시작했다. 이름을 잘못 부르고 시간을 헷갈렸다. 민수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너 철수냐? 아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이 흐려지는 대신 감정은 더 거칠어졌다. 이유 없는 분노가 더 잦아졌다. 그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크게 화를 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다. 병원 가보자. 그녀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종수는 화를 냈다. 내가 뭐가 문제야? 그 말 이후로 병원 이야기는 한동안 꺼내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어느샌가부터 벽에 똥칠을 하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처럼 낙서도 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수는 집에 손님을 부르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그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종수의 아내가 먼저 쓰러졌다.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결국 몸을 무너뜨렸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종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왔냐? 그는 그렇게 물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그리고 그 집은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이 되었다. 종수는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은 그를 더 빠르게 무너뜨렸다. 기억은 더 빠르게 사라졌고 감정은 더 거칠어졌다.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 부서졌다. 그 속에서 민수는 한 가지를 배우고 있었다.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 결심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인 결과였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던 날, 그 선택은 충동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 그날에서야 끝난 것에 가까웠다. 오후. 떠나는 날과 남겨지는 시간.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비가 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맑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날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사람의 인생이 뒤집히는 날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다는 것이. 민수는 아버지를 차에 태웠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미 둘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말보다 더 두꺼운 것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창문도 열리지 않았다. 엔진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다. 종수는 창밖을 봤다. 익숙한 골목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어디 가냐? 그가 물었다. 민수는 한 번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리고 잠시 뒤 준비된 문장처럼 말했다. 좀 쉬러 가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면서도 진실도 아니었다. 차는 요양원 앞에 멈췄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고 생각보다 조용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쌓여있는 장소에 가까웠다. 민수는 차 문을 열었다. 종수는 쉽게 내리지 못했다. 여기 어디냐? 좋은 데예요.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다.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무겁게 떨어졌다. 종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발을 내렸다. 걸음이 불안정했다. 민수는 잠깐 손을 잡았다가 곧 놓았다. 그 손은 익숙하지 않았다. 요양원 직원이 다가왔다. 정해진 절차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오셨네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사인을 했다.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남겼다. 그 과정은 이상할 정도로 간단했다. 사람을 맡기는 일이 이렇게 몇 줄로 끝나는 것이 맞는지 잠깐 생각했지만 그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다. 금방 올게요. 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다. 습관에 가까운 문장이었다. 종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 금방 와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돌아섰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다. 민수의 발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뒤도 보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그날 이후 그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다. 갈수록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싫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외면해온 시간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일부러 피했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끊겼다.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가지 않았다. 그 기간 종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이 보이는 자리. 사람이 들어오는 방향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그는 치매였어도 그곳에서 가족을 잊지는 않았다. 기다렸다. 오늘은 오겠지 하면서. 그 말은 매일 반복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많은 것을 잊었다. 이름도 날짜도 얼굴도. 하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남아 있었다. 기다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대상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 6부. 끝내 도착하지 않는 것들. 죽음은 조용하게 왔다.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고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저 예정된 것처럼 찾아왔다. 그날 새벽 종수는 마지막으로 문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온다 했는데 그 말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난 직후 숨도 멈췄다. 사망 확인은 간단했다. 시간이 기록됐고 이름이 적혔다. 그 다음 절차도 정해져 있었다. 보호자에게 연락.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연결이 되지 않아라는 수신음이 반복됐다. 결국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무연고자 처리. 그 단어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길었다. 종수의 삶이 그 단어 하나로 정리됐다. 장례는 간소했다. 화장장에는 몇 명의 직원만 있었다. 이름이 한 번 불렸다. 박종수. 대답은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된다는 것. 유골함이 나왔다. 작은 상자였다. 너무 작아서 그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다. 그 상자는 번호가 붙은 선반에 놓였다. 이름 대신 번호, 기억 대신 기록. 같은 시간 민수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TV가 켜져 있었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남 지역 요양원에서 무연고 노인 사망. 그 문장은 짧게 지나갔다. 민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는 화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끝까지 보지 않았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러나 완전히 아무 일도 없지는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특별히 떠오르는 기억도 없었다. 다만 이상하게도 문 쪽을 한 번 더 보게 됐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다. 사과도 이해도 그리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 종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은 끝내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는 것.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다. 쓸쓸한 결말이다.